안녕하세요. 1조 6차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될 것이고, 전반적인 설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개념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ALD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CVD 공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화학기상증착법이라고 불리는 방막증착법으로 형성하고자 하는 방막 재료 원소가 포함된 가스를 기판 위에 공급해 기상 또는 기판 표면에서의 열분해, 광분해, 산화환원 반응, 치환 등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방막을 기판 위에 형성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가장 오래된 반도체 공정 중 하나로 많은 부분에서 사용이 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는 600도 이상의 고온에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반응 온도가 너무 높게 되면 재료의 구조가 변형되어 특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반응 온도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구체와 반응가스를 한꺼번에 반응하기 때문에 증착 두께의 조절이 어렵다는 점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점점 미세화되어 가는 반도체 크기에 맞추어 스텝 커버리지를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기술이 ALD입니다. ALD는 반도체 공정에서 고품질 방막의 증착에 활용되고 있는 방막 형성 기술로 CVD 공정과 비교하여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증착이 가능하며, 왼쪽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구체와 반응가스가 교차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자기제한적 표면 화학 반응에 의해 레이어 바이 레이어 형태로 원자층을 쌓아 올리는 바텀업 방식의 증착 공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ALD 증착 공정은 이러한 성장 메커니즘에 기반하여 원자 수준의 두께 조절이 가능하여 수 나노미터 두께의 방막 제조가 가능하고, 3차원의 복잡한 구조에서 우수한 단차 피복성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현재 D램,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및 비메모리 반도체 소자 공정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ALD 기술은 반도체의 미세화에 따라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 되었지만 몇 가지 단점이 존재했는데, 첫 번째로 사이클의 주기가 너무 길다는 것이었습니다. ALD는 앞서 설명했듯이 두 번의 주입 과정과 퍼지 과정으로 총 4단계가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고 있는데, 원자층 단위로 증착을 하다 보니 주기가 너무 길어져 공정 시간이 길어졌고, 이로 인해 생산성이 감소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종류의 기판이 함께 있을 때 발생하는 패터닝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기판 중 특정 기판에 선택적으로 증착을 하기 위해선 리소그래피 공정과 시각 공정을 추가적으로 해주어야 하는데, 그러면 공정이 복잡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어 역시 생산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도입된 기술이 바로 ASALD입니다. ASALD는 기존 ALD 공정과 마찬가지로 전구체 및 반응가스 공급이 교차로 이루어지고, 두 스텝은 퍼지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표면 전체에서 일어나는 ALD와는 다르게 ASALD는 특정 표면에서만 방막이 증착됩니다. ASALD는 ALD의 표면 반응이 기판 표면의 화학적 성질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서로 다른 표면 영역의 화학적 성질의 차이점을 이용해 방막의 증착이 특정 표면 영역에서만 일어나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 ASALD는 표면의 화학적 특성을 국부적으로 변형해 원하는 표면에만 방막을 형성시키는 기술인 것입니다. 이처럼 ASALD는 기존 패터닝 공정에서 필요한 리소그래피 공정과 시각 공정이 필요 없이 설계한 표면에만 자기 정렬된 방막을 증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 시간의 단축은 물론 패터닝 공정 이슈도 해결할 수 있어 현재 반도체 산업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SALD 방막 증착 공정은 기판 표면에서 전구체의 화학적 흡착 및 이후 반응가스와의 반응에 따라 증착이 일어나면서 시작되는데, 이때 방막이 증착되는 표면 영역을 성장 영역이라고 하고, 반대로 전구체의 흡착에 제한을 받아 증착이 일어나지 않는 영역을 비성장 영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성장 영역에서는 ALD 사이클에 따른 방막 증착 두께가 초기부터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비성장 영역에서는 초기 일정 사이클 동안 방막의 증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장 영역과 비성장 영역의 증착률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선택도라고 표현하고, 이러한 선택도를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ASALD의 핵심입니다. ASALD에서 표면 성장 영역과 비성장 영역의 제어는 크게 두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진행됩니다. 하나는 선택적 반응성을 이용한 흡착으로 화학적으로 비활성화된 기판 표면의 특정 영역을 활성화하여
표면에서의 전구체의 화학적 흡착을 국부적으로 유도해 방막이 영역 선택적으로 증착되는 경우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분자를 이용해 활성화된 표면을 국부적으로 비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비활성화된 표면에서 전구체의 흡착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방막의 성장을 제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선택적 반응성을 이용하는 흡착 방식에는 전구체의 선택적 흡착과 반응가스의 선택적 흡착이 있고, 분자를 통한 표면 비활성화 방식에는 자기조립 단층 SAMS 방식과 작은 분자 억제제 SMI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선택적 반응성을 이용한 흡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구체 고유의 기판 선택적 반응성을 이용한 ASALD는 기판과 전구체의 반응 선택성으로 전구체가 성장 영역에 선택적으로 흡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SAMS 또는 SMI와 같은 억제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이니비터 분자 주입에 따른 불순물 오염 이슈가 없으므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반응가스 고유의 기판 선택적 반응성에 의해서도 ASALD가 구현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접근법을 이용한 ASALD는 주로 기판 소재가 O2 또는 H2 분자의 해리를 위한 촉매 역할을 함으로써 기판 선택적 증착이 일어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로 H2 반응가스를 이용한 구리의 ASALD에서 팔라듐 기판과 산화물 기판에서 기판 선택적 증착이 가능하다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니비터를 통해 표면을 비활성화시키는 방식인 SAMS와 SMI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조립 단층 즉 SAMS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왼쪽 그림에서처럼 비성장 영역에 선택적으로 흡착하여 비성장 영역 대비 성장 영역에 방막 증착 선택성을 가지게 되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만 SAMS는 비교적 분자 크기가 크고 용액 공정이기 때문에 진공 공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SAMS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SMI를 이용한 표면 비활성화 기술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SMI는 분자 크기가 작아 SAMS 대비 증기압이 높아 베이퍼 형태의 공급이 가능하여 진공 공정에 적합한 장점이 있으며, ALD 공정 중 비성장 영역이 손상을 입더라도 ALD 공정 중간에 재공급을 해줌으로써 비성장 영역을 회복시켜줄 수 있어 높은 선택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특성의 ASALD를 위해서는 적절한 SMI의 개발 및 선정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기판 특성, ALD 증착 물질, 전구체 및 반응가스의 특성, 소자 구조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하므로 각 공정별로 적용 가능한 SMI는 매우 방대할 것으로 생각되며, 여전히 새로운 SMI의 개발에 대한 요구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격적인 설계 목표를 이해하기 전 ALD와 ASALD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렸고, 이제 저희의 설계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설계의 근본적인 목표부터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했던 ASALD 공정을 통해 SiO2 기판과 SiN 기판 중 SiO2 기판 위에서만 SiO2 방막이 성장하고 SiN 기판 위에서는 최대한 성장하지 않도록 ASALD 공정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기판 중 SiO2에 선택적으로 증착을 하는 실제 사례로 버티컬 낸드 메모리에서 발생하는 공정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버티컬 낸드 메모리 구조상 3차원 셀의 종횡비가 굉장히 크고, 이때 고종횡비 구조에서 포토 공정을 활용하는 전통적인 패터닝 방법을 사용할 경우 상부와 하부 셀 사이의 셀의 크기에 대한 균일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종횡비의 한계를 넘기 위하여 수직 구조에 연속적으로 증착되어 있는 SiO2와 나이트라이드 방막의 두께를 줄여 동일한 높이에서 셀의 수를 늘려야 하지만, 이렇게 되면 또 셀 간 간격이 줄어들어 셀 사이 전기적 간섭 문제가 발생하여 소자의 신뢰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낸드 구조에서 전하를 저장하는 연속적인 나이트라이드 전하 트랩 층을 불연속적으로 패터닝하여 소자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메모리 용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합니다. 이 나이트라이드 전하 트랩층의 불연속적인 패터닝은 ASALD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SiO2와 나이트라이드가 반복해서 증착되어 있는 구조에서 SiO2 표면에만 SiO2를 증착시키게 되면 불연속적인 패터닝이 가능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SiO2와 나이트라이드 기판에서 SiO2 기판에 대한 선택적 증착이 실제에서도 중요한 기술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최적의 ASALD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계 목표인 최적의 AS-ALD를 설계하기 위해 저희가 선택한 방향은 앞선 두 가지 AS-ALD 접근 방법 중 분자를 사용한 표면 비활성화 방법입니다. 즉, 이니비터를 비성장 영역에 증착시켜 선택성을 얻는 것을 목표로 설계를 진행할 것입니다. 물론 이니비터를 사용하지 않고 진행하게 되면 공정의 간편함이나 불순물 이슈 부분에서 이점을 볼 수 있겠지만 저희 조는 AS-ALD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선택성을 더 중요시 생각했기 때문에 더 확실하고 직접적인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니비터를 사용하여 설계를 진행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구체 선정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구체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고려사항을 정하였는데, 먼저 전구체의 반응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구체와 SiO2 기판 혹은 이니비터와의 반응 양상을 고려하여 전구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설계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정설계의 실현 가능성 부분에서는 전구체마다 필요로 하는 반응 온도와 반응에 필요로 되는 전구체의 양 등 실험 조건들이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려사항들을 통해 저희가 사용할 전구체를 채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구체 후보로 신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란은 수소와 규소 SiN, HEN 플러스 2의 총칭이며 단순히 신란이라 할 때는 왼쪽 그림과 같은 구조식으로 화합물 SiH4를 지칭합니다. 신란은 반도체 제조용 Si 기반 물질의 방막 성장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Si 전구체로 사용되지만 신란 그 자체는 하이드록실화된 SiO2 표면에 대한 분자 흡착이 매우 약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SiO2 방막 증착에 대해서는 적합한 전구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클로로신란이 있습니다. 클로로신란은 SiHNCl4-N으로 나타내는 화합물을 총칭합니다. 이 클로로신란을 전구체로 방막 증착 공정을 실행하고 DFT 계승과 FTIR 분광법을 통해 SiO2 원자층 증착에 대한 표면 반응 메커니즘을 확인한 결과 반응 온도가 약 300도 이상으로 높은 편이고 클로로신란 전구체를 다량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은 반응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전구체로 사용을 하려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으로는 촉매 사용을 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클로로신란을 이용하여 아민 염기에 의해 촉매화된 SiO2 반응 메커니즘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촉매를 이용한 메커니즘을 이용하면 공정의 반응 온도 및 전구체 노출 시간을 낮추어 반응 속도의 영향을 기존보다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산물로 HCl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식성이 강하고 추가적인 부반응이 일어나 방막 증착을 진행하는 데 있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적합한 전구체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은 전구체는 바로 아미노신란입니다. 아미노신란은 앞서 언급했던 전구체들에 비해 높은 반응성과 연력학적 안전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나이트라이트 기판 대비 SiO2 기판에 대한 선택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전구체로서 적합한 물질이라 생각해 최종 전구체 물질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미노신란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그중 전구체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DIPAS와 BDIPADS 두 개의 아미노신란 전구체를 집중적으로 비교하여 그중 저희 공정에 더 적합한 전구체를 채택하려 합니다. 우선 DIPAS의 특징으로는 OH 말단의 SiO2에서 선택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고 SiO2와 SiN 기판에 많은 OH 및 NH2 표면 그룹을 제공해야 하며 끝으로 오존가스가 SiO2 기판의 SiH3존과 반응하여 SiO2 층을 생성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에 더불어 NH2 작용기에 비해 OH 작용기에서 더 안정적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DIPAS의 각 작용기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는데 NH2 작용기에 비해 OH 작용기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 값이 현저히 낮은 것을 보면 DIPAS가 SiO2 기판에 선택적으로 잘 증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저희 조는 최종적으로 DIPAS가 아닌 BDIPADS를 전구체로 채택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 DIPAS 전구체에 비해 BDIPADS는 밀도가 높으며 불순물 함량이 낮습니다. 공정관에는 의도하지 않은 불순물에 대한 오염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불순물 함량이 낮은 BDI-PADS를 사용하면 불순물에 대한 오염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 DIPAS와 같이 SiO2 기판에 대한 선택적 반응성을 가질 뿐 아니라 50에서 250도까지 넓은 온도 범위에서 SiO2 방망을 생성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의 두 그래프는 50도에서 250도까지 SiO2와 SiN 기판에서 BDI-PADS와의 반응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때 Y축의 물 접촉각은 기판 표면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의 변화가 일어나는 값으로 반응성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SiO2 기판과 BDI-PADS가 반응했을 때 넓은 온도 범위에서 모두 반응이 잘 일어나고 SiN 기판에 비해서도 더 반응이 활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들로 저희는 BDI-PADS를 최종 전구체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선정한 억제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NH2와 반응하는 억제제를 이용해 OH기에는 전구체만이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억제제는 NH2와의 반응성만을 가지고 OH기 혹은 전구체와의 반응성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성질을 가진 이니비터로 두 가지 종류를 고려했습니다. 첫 번째 후보군은 알데하이드입니다. 알데하이드는 그림에 나타난 것과 같은 반응으로 NH2 표면 반응기의 높은 선택성으로 흡착되며 자가 조립 단층으로 기능하여 흡착을 억제시킵니다. 하지만 이는 용액 공정이며 가역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래프에 나타난 것과 같이 증착 이후에도 반응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남아있어 억제를 저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후보군은 아미노실란 전구체인 DMA-DMS입니다. DMA-DMS는 NH2에 증착된 후 표면에 메티기가 남기 때문에 전구체와의 반응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반응기 내에서 쉽게 귀화되어 기상 공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체인의 길이가 짧아 다양한 구조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OH기, NH2기 모두와의 반응성을 가지기 때문에 NH2기에만 증착될 수 있도록 공정 순서를 조작해야 합니다. 억제제 후보군 두 가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용액 공정이며 억제 능력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알데하이드에 비해 DMA-DMS를 억제제로서 사용했을 때 표면과의 반응성이 충분하고 기상 공정이며 다양한 구조에서 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DMA-DMS를 억제제로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DMA-DMS는 앞서 말했다시피 OH기와 NH2기 모두의 반응성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는 NH2에만 억제제를 선택적으로 반응시키기 위하여 공정 순서 조작 방식을 함께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공정 순서 조작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저희가 선정한 BDI-PADS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전구체인 DI-PAS와 억제제 간의 반응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흡착 전후로 전구체와의 반응 시 활성화 에너지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Y축의 활성화 에너지가 높을수록 반응이 발생하기 어려워집니다. 즉, 억제제와 전구체와의 반응에서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억제 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NH2 파란색 선에서의 활성화 에너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파란색 점선에 비해 실선 그래프가 약 100kJ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DMA-DMS를 사용할 경우 전구체 흡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저희가 선정한 억제제인 DMA-DMS에 대한 간단한 성질과 구조를 슬라이드에 나타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반응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기 위한 반응가스를 선정했습니다. 반응가스는 전구체의 말단을 OH기로 다시 산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주로 H2O, O2가스, O2플라즈마, 오존 등을 사용합니다. 다음 그래프들은 각 반응가스를 사용했을 때 전구체에서 증착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는 100도에서 O2가스나 H2O의 100사이클당 증착률이 1나노미터도 되지 않는 반면 O2플라즈마의 경우 100사이클을 돌렸을 때 12나노미터 이상 증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역시 오존을 사용했을 때 100도에서 100사이클을 돌렸을 때 10나노미터가량이 증착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O2가스나 H2O를 사용할 경우 증착 속도가 느려 원하는 만큼의 증착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이에 따라 저희는 O2 플라즈마나 오존을 반응가스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억제제인 DMA, DMS 역시 반응성이 큰 O2 플라즈마나 오존과 같은 강한 산화제와 반응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억제제와 반응하지 않는 반응가스를 찾기 위해 전구체 설계 및 공정 튜닝에 의한 탄소 도핑 실리콘 산화물의 원자층 증착 논문을 참고했습니다. 그림의 검은 십자가는 억제제인 DMA, DMS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150도 이하 공정 조건에서는 오존과 억제제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전구체로 선정한 BDI PADS와 오존은 충분한 반응성을 가지며 오른쪽 그래프에 나타났다시피 100도씨에서 4초간 오존을 노출시켰을 경우 100사이클당 10나노미터, 즉 한 사이클당 0.1나노미터 정도의 증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오른쪽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그래프는 억제제를 사용하지 않은 SIN 기판에서 오존이 노출되었을 시 증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도에서 5초간 오존을 노출할 경우 50사이클당 약 35나노미터의 증착이 발생합니다. 즉, 한 사이클당 0.07나노미터 정도의 증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억제제를 사용할 경우 150도 이하에서는 증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억제제를 사용한 기판에 비하여 유의미한 수준의 증착률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 자료를 통해 100도에서 4초간 오존을 노출할 시 억제제와 전구체 사이 반응성 차이가 충분하며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증착에 대해서는 식각과 억제제 재주입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억제제를 사용하지 않은 기판과의 증착률 차이를 비교했을 때 식각 공정의 횟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앞선 전구체의 넓은 온도 범위와 반응가스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공정 온도를 비교적 저온인 100도에서 150도 사이로 설정하고 반응가스는 4초가량 주입하는 공정을 진행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퍼즐가스 선정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퍼즐 공정이란 챔버 내에 반응성 낮은 기체를 투입해 불순물 및 잔여물을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불순물 없이 원하는 방막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수소, 질소, 아르곤가스를 퍼즐가스로 사용합니다. 저희는 비교적 저온에서 공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온에서 주로 사용되며 가격이 저렴한 질소가스를 퍼즐가스로 선정했습니다. 퍼즐 시간은 충분히 잔류물을 제거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배정하려 하였으나 전구체 주입 후에는 지나치게 오랜 시간 퍼즐을 하게 될 경우 증착 선택성이 떨어집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30초 퍼즐한 것에 비해 60초 퍼즐하였을 때 기판에서의 증착 선택성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구체 주입 후에는 증착 선택성 감소를 방지하고자 퍼즐 시간을 30초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외 반응가스와 억제제를 주입한 후에는 충분히 잔여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퍼즐 시간을 60초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 순서 조작에 대한 것입니다. SiO2와 SiN 기판의 이상적인 표면 상태입니다. SiO2에는 OH기, 그리고 SiN에는 NH와 NH2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전 워터 콘택트 앵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터 콘택트 앵글은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의 접촉점 P에서 접선과 고체면이 이루는 각 중 액체를 포함한 쪽의 각을 그 액체의 고체에 대한 워터 콘택트라고 합니다. 이러한 워터 콘택트 앵글을 통해 친수성인지 소수성인지 판별이 가능하고 또한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물체가 표면에 포착이 잘 되었는지 판별이 가능합니다. 위 그래프에서는 저희가 사용하는 억제제인 DMA, DMS가 H기 말단을 가진 SiO와 반응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그와 반대로 SiO2 표면과는 반응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워터 콘택트 앵글의 변화가 없다면 표면의 상태가 변화하지 않았고 변화가 크다면 표면의 상태가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저희가 사용하는 억제제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DATMS의 자료를 통해 추론을 할 것입니다.
우선 DA-TMS의 구조는 DMA-DMS와 마찬가지로 CH3를 말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OH기와 NH기를 가진 기판들과 흡착을 한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DA-TMS가 노출된 SIN 기판과 DA-TMS가 노출되지 않은 SI 기판을 비교할 것입니다. 우선 Y축에 의해 차이를 보이는 것 같지만 범위를 재설정한다면 노출되지 않은 기판과 노출된 기판의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DA-TMS는 H로 종결되는 SI와 반응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DMA-DMS 역시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질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DMA-DMS는 NH와 OH기를 가진 기판과는 반응하지만 H로 종결된 SI의 기판과는 반응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 그래프들은 OH와 NH 표면에서 아미노실란 전구체의 흡착에 대한 반응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BDI-PADS 또한 아미노실란 전구체이기 때문에 SiO2에 선택적으로 흡착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50도 이하의 온도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DMA-DMS와 오존은 SiO2를 거의 증착시키지 않고, 반대로 BDI-PADS의 경우 150도 이하의 온도에서도 증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BDI-PADS를 이용하여 SiO2의 표면을 H기 말단으로 만들고, 이후 억제제를 사용하여 SIN 기판 위에만 억제제를 쌓고, 이후 150도 이하의 온도를 사용하여 SiO2 기판 위에서만 SiO2를 증착시키려고 합니다. 공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공정에서 억제제를 먼저 이용하지만 저희는 공정 순서를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는 DMA-DMS가 SiO2와 SIN 기판 모두에게 흡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전구체를 먼저 주입하여 SiO2 기판 표면을 H 말단기로 만든 후 억제제를 주입하여 선택도를 주려고 합니다. 이후 반응가스와 식각 공정을 진행할 것입니다. 자료에서는 150도 이하의 온도에서 DMA-DMS와 오존이 SiO2를 증착시키지 않지만 여러 사이클을 돌린다면 약간의 SiO2가 생길 것 같아 저희는 식각 공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공정 모식도입니다. 최초의 이상적인 표면 상태에서 전구체를 주입하여 SiO2 기판을 H기 말단으로 만든 후 억제제와 H기 말단을 가진 SI가 흡착하지 않음을 이용하여 SIN 기판 위에만 억제제를 증착시키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애칭, 즉 식각 공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설계에서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애칭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 불필요한 SiO2의 제거를 위해 진행합니다. 사용하는 억제제가 우수한 성능을 가진다고 판단했지만 증착 사이클이 반복되며 억제제의 손상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원치 않는 SiO2의 증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증착된 SiO2를 제거하기 위해 식각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로, 증착이 종료된 후 억제제를 제거하기 위해 식각을 진행합니다. 증착 공정이 완료된 뒤에는 SIN 기판 위에 증착되어 있던 억제제를 제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목표하는 증착 두께를 달성한 뒤 억제제의 제거를 위한 식각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두 가지 식각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웻 애칭과 드라이 애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웻 애칭은 용액을 이용한 화학적 방법이고, 드라이 애칭은 가스를 이용한 물리-화학적인 방법입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웻 애칭을 사용할 경우 등방성 애칭이 진행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며, 드라이 애칭의 경우 그림과 같이 비등방성으로 식각되어 미세 패터닝에 더 유리한 애칭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식각을 위해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드라이 애칭을 채택했습니다. 플라즈마의 생성은 그림과 같이 가스 분자와 전자의 충돌에 의해 발생합니다. 플라즈마는 전기 에너지에 의해 형성된 충분한 크기의 자기장이 가스에 가해질 때 가스 분자가 충돌하고 이온화되며 발생합니다.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자유전자가 중성의 원자나 분자와 충돌하여 다음과 같이 이온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온화에 의해 생성된 추가 전자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이온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플라즈마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때 충분하지 못한 에너지로 충돌 시에는 다음과 같이 중성원자, 즉 라디칼을 형성하고 혹은 이렇게 빛을 방출하기도 합니다. 플라즈마의 반응가스로 CF4, O2, 아르곤을 사용하여 애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림을 보면 플라즈마에 의해 형성된 이온의 물리적인 애칭과 중성원자인 라디칼의 화학적 애칭을 같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포토마스크를 사용하는데 본 설계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아르곤은 풍부한 이온의 형성, CF4는 플루오린 라디칼 형성, 그리고 O2는 플루오린 라디칼 농도의 증가를 위해 사용됩니다. O2가 플루오린 라디칼 농도를 증가시키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CF4는 전자와 충돌하며 다음과 같이 플루오린 라디칼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O2는 전자와 충돌하여 산소 라디칼을 발생시킵니다. 이렇게 생성된 산소 라디칼이 다음과 같은 반응을 통해 플루오린 라디칼의 농도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O2 자체가 직접 반응하여 농도를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플루오린 라디칼을 이용한 화학적 반응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SiO2 식각의 경우 플루오린 라디칼이 반응하여 SiF4와 O2가 발생하고 가스 상태로 날아가며 애칭이 됩니다. 억제제 식각의 경우 억제제가 SiN 기판 위에 다음과 같은 구조로 붙어 있게 되는데 플루오린 라디칼과 반응하며 SiF4와 에테인이 생성되고 가스 상태로 날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억제제가 식각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존의 CF4를 사용하는 SiO2 식각의 경우 실리콘과 플루오린 사이의 결합 에너지가 135kcal/몰로 실리콘과 산소 사이의 결합 에너지 110kcal/몰보다 크기 때문에 실리콘과 산소 사이의 결합을 끊으며 발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실리콘과 플루오린 사이의 결합 에너지가 실리콘과 탄소 사이의 결합 에너지인 76kcal/몰보다 더 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반응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애칭의 진행 시간을 예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애칭 시에 발생하는 파장의 변화를 이용하여 엔드포인트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표를 보면 식각되는 물질에 따라 발생하는 부산물이 다음과 같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물질들의 파장 또한 모두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장에 따라 방출되는 빛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물질이 식각되면서 발생하는 색 변화를 이용하여 애칭의 진행 시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제제 애칭 시 발생하는 부산물인 에테인의 경우 파장이 적외선 영역에 있어 방출되는 파장의 색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적외선 영역의 파장을 분석할 수 있는 FTIR 분광법을 이용하여 파악합니다. FTIR 분광법을 사용하여 에테인 파장 영역의 피크의 변화를 확인하고 해당 피크가 사라지면 억제제가 모두 제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리하면 억제제 식각의 경우 FTIR을 이용하여 엔드포인트를 파악하고 나머지 물질은 부산물에 따라 다르게 방출되는 색을 가지고 엔드포인트를 파악하여 애칭 시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불필요하게 증착된 SiO2 애칭의 경우 억제제의 제거를 최소화하기 위해 에테인의 파장인 약 3.45 마이크로미터에서의 피크가 발생하면 중단합니다. 이때 억제제가 일부 제거될 수 있으므로 추후에 억제제를 재공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최종 증착이 끝난 후의 억제제 제거입니다. 해당 그림처럼 SiN 기판의 애칭이 진행되더라도 이니비터, 즉 억제제의 애칭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제제 애칭 시에 부산물과 SiN 기판 애칭 시의 부산물 모두 파악해야 됩니다. 억제제가 모두 제거되어 에테인 영역대의 적외선 파장 피크가 사라지고 SiN 기판 식각의 부산물로 인해 방출되는 색의 변화가 발생하면 애칭을 중단합니다.
다음으로는 본 설계와 비슷한 환경에서 동일한 전구체를 사용하지만 억제제는 사용하지 않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기대되는 시각 주기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 그래프와 같이 20회의 증착 사이클마다 1회의 시각 진행을 기대했습니다. 이때 DMA, DMS 억제제를 사용할 경우 앞서 언급했던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SiO2와의 선택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회 이상의 증착을 한 뒤 시각을 진행하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각 주기는 실험을 진행할 수 없고 이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증착되는 SiO2의 두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조가 디자인한 공정에 대해 정리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설정한 조건들입니다. 먼저 공정 온도는 100에서 150도C로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공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저희가 의도하고자 하는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는 범위 안에 존재하여 최종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퍼진 가스로는 질소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아르곤과 질소 중에 범용성과 경제성 면에서 고려하였습니다. 질소는 아르곤보다 88배 더 풍부하게 존재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범용성이 높아 선정하였습니다. 퍼징 타임은 클리닝이 충분히 될 수 있게 최대 60초로 그리고 전구체 주입 후에는 증착 선택성을 잃지 않기 위해 30초로 설정하였습니다. 전구체로는 BDI, PADS 그리고 DMA, DMS를 이니비터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전구체는 충분한 흡착이 일어나는 시간인 4초 정도의 노출 시간을 주었고 억제제는 5에서 15초 사이로 주입을 할 것입니다. 저희 조는 SiO2 기판에 OH기를 공급하기 위해 반응가스로 오존을 사용하였습니다. 오존은 H2O나 가스보다는 높은 증착률을 보이며 BDI, PADS와의 반응성이 가장 높습니다. 저희 조는 논문을 참고하여 증착이 잘 일어나면서도 손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오존을 4초간 주입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에칭가스로는 CF4와 산소, 아르곤 등을 사용하였고 결합 에너지의 차이 및 반응의 이동성을 이용하여 반응식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총 A, B, C 사이클을 나눠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3개의 사이클로 나눈 이유는 전구체 및 최초로 억제제를 주입하는 경우, 방막을 성장시키는 경우, 에칭 및 억제제 재투입으로 분리하여 공정을 효율적으로 단순화하기 위함입니다. A 사이클을 먼저 실행하여 BDI, PADS로 SiO2 기판을 H기로 바꾸고 억제제를 사용하여 SiN 기판에 반응시킨 다음 반응가스인 오존을 통해 SiO2 기판에 증착시킵니다. 이후 SiO2 위에 증착을 하는 B 사이클을 20회 이상 정도 반복한 다음 C 사이클을 1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B 사이클은 SiO2 방막의 성장을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이클보다 횟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C 사이클을 도입했는데 그 이유는 증착 사이클이 계속해서 진행되며 억제제 위에도 SiO2 파티클이 증착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조는 에칭 과정과 억제제 주입 과정을 포함하는 C 사이클은 최소화하여 에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공정 모식도를 보면 식각을 통해서 SiO2 기판도 일부 식각이 되고 일부 억제제는 남아있으며 나머지는 손상된 형태로 남아있다고 예상하였습니다. 에칭 이후에도 전구체를 먼저 투입하여 SiO2 기판의 치환기를 H기로 바꾸었고 억제제를 재투입함으로써 이렇게 전체적인 1사이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는 다양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한계는 실제로 실험할 수 없어 논문에 의한 수치에 의존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조는 조사하면서 식각률과 표면계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으나 구체적인 수치나 메커니즘 데이터가 부족하여 설계를 더 자세히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반응성 측면에서 중요했던 DFT 계산 등이 불가하여 정확한 근거를 찾아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정확한 데이터를 찾지 못하다 보니 가정 및 추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서서 저희는 ALD 공정 이전에 표면계질로 이상적인 표면 상태가 되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SIN 기판 위에 억제제가 빈틈없이 증착이 된다는 가정을 하여 이상적인 억제 효과를 기대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계점들이 있었지만 저희는 프로젝트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들을 기대하였습니다. 모든 조에서도 언급했듯이 SIN 기판과 SiO2 사이에서 발생하는 선택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기상으로 증착되는 훌륭한 억제제가 드물기 때문에 억제제만으로는 공정을 설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SIM만큼 억제 효과가 뛰어나지는 않지만 억제제와 전구체의 주입 및 반응 순서를 조절함으로써 인해 높은 선택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 조의 설계 아이디어는 또한 기판 손상이 감소한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 또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억제제를 이용하여 일부 SIN 기판을 보호한다는 점, 그리고 억제제를 이용함으로 인해 에칭 공정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기판 손상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저희의 메인 아이디어인 전구체와 억제제를 주입하는 시기를 다르게 하여 억제제의 효과를 더 확대시킬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에칭 횟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조는 이러한 효과들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우수한 AS/ALD 공정을 기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참고한 문헌입니다. 지금까지 1조의 디자인 프로젝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